아버지, 요양병원에 가시는 게 제일 안전할 것 같아요. 그 한마디가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저는 윤나모, 올해 73입니다. 초등학교에서 30년 아이들을 가르쳤고 정년퇴직 후에는 평범한 노인으로 살아왔습니다. 어느 날 새벽 화장실 가다가 바닥에 미끄러져 넘어졌습니다. 엉덩방아를 3개 찧었고 허리에 찌릿한 통증이 퍼졌습니다. 응급실에서 진단받은 건 척추 압박골절. 하지만 진짜 아픔은 따로 있었습니다. 병실을 나서며 아들과 딸이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아버지, 혼자 계시기 힘드실 거예요. 당분간 요양병원에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아, 나는 이제 짐이 됐구나. 평생 자식들 뒷바라지하며 살았는데 정작 제가 쓰러졌을 때 돌아온 건 그런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저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병실 천장을 바라보며 깨달았습니다. 노년을 지켜주는 건 자식의 효심이 아니라 제가 미리 준비해둔 3가지라는 것을: 경제적 여유, 건강한 몸, 그리고 내 이름으로 된 집. 이 3가지만 있으면 누구에게도 손 벌리지 않고 당당하게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노후 준비에 작은 불씨가 되길 바랍니다.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함께 시작하시죠. 새벽 2시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습니다. 어둠 속에서 욕실 문을 밀고 들어서는 순간 발이 미끄러졌습니다. 바닥에 물기가 있었던 겁니다. 몸이 뒤로 넘어가며 엉덩방아를 3개 찧었습니다. 허리에 찌릿한 통증이 퍼졌습니다. 일어서려고 했지만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한참을 바닥에 누워 신음하다가 간신히 휴대폰을 집어 119에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넘어져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의사가 엑스레이 사진을 보며 말했습니다. 척추 12번에 압박골절이 있습니다. 다행히 수술은 필요 없지만 최소 5일은 입원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오래요? 일은 넘으신 분이 척추골절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잘못하면 만성 통증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간호사가 설명했습니다. 저희 병동은 간병통합서비스 병동입니다. 간병인 따로 고용 안 하셔도 되고 입원비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나마 다행이었습니다. 자식들에게 간병 부탁할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입원 이틀째 되던 날 아들 준호가 회사 일과 후에 들렀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허리가 아프긴 한데 견딜만하다. 준호는 침대 옆 의자에 앉으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퇴원하시면 어떡하실 거예요? 집에 가야지. 그게 의사 선생님이 당분간 혼자 생활 어렵다고 하시던데요. 말끝을 흐리는 준호의 표정이 무거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딸 선영이도 왔습니다. 2사람은 병실 복도에서 뭔가 이야기를 나누더니 함께 들어와 앉았습니다. 준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의논을 좀 했는데요. 잠깐 말을 멈추더니 이어갔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요즘 제가 회사에서 승진 심사 기간이라 정말 정신이 없어요. 밤 11시에 퇴근하는 날이 대부분이고요. 선영이도 거들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회사에서 프로젝트 팀장 맡았는데 주말에도 출근해야 하는 상황이에요. 애들도 입시 준비 중이라 손이 많이 가고요.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서요. 요양병원을 알아봤어요.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요양병원이라니. 네. 거기 가시면 24시간 간호사분들 계시고 식사도 다 나오고 재활치료도 체계적으로 받으실 수 있어요. 선영이가 덧붙였습니다. 아빠 혼자 집에 계시다가 또 넘어지시면 어떡해요. 저희가 매일 찾아뵐 수도 없고.
전문가들이 계신 곳이 훨씬 안전하잖아요. 저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생각 좀 해보마. 네, 아버지. 천천히 생각하세요. 저희가 몇 군데 알아볼게요. 아이들이 돌아간 후 병실은 너무 조용했습니다. 복도에서 들리는 의료진의 발소리, 환자들의 신음소리. 저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는 한 가지 생각만 맴돌았습니다. 요양병원. 그곳에 가면 나는 정말 끝이구나. 아이들 말이 틀린 건 아닙니다. 그들도 바쁘고 힘듭니다. 하지만 가슴 한쪽이 서늘하게 식어내렸습니다. 평생을 자식들 키우고 뒷바라지하며 살았는데 정작 제가 쓰러졌을 때 돌아온 건 요양병원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지 3년. 그동안 저는 외로움을 자식들에게 의지하는 것으로 채워왔습니다. 아버지가 도와줄게. 걱정하지 마라. 그렇게 말하면서 제 것을 조금씩 내어주는 게 사랑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병실에서 깨달았습니다. 그건 사랑이 아니라 외로움을 달래는 방법이었을 뿐이라는 것을. 자식들도 그들의 삶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겠습니다. 제 노년을 책임질 사람은 자식이 아니라는 것을. 닷새째 되던 날 퇴원 허가가 났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허리 보조기는 2, 3개월 착용하세요. 무거운 것 들지 마시고 청소나 빨래 같은 집안일도 당분간 피하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혼자 생활은 어려우실 겁니다. 보호자분과 잘 상의하세요. 아들이 차로 집까지 데려다 줬습니다. 아버지, 주말에 요양병원 몇 군데 같이 보러 가요. 알았다. 문을 닫고 혼자 남은 집. 허리 보조기를 차고 거실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예전엔 쉽게 하던 일들이 이제는 하나하나가 고통스러웠습니다. 집에 돌아온 첫날 밤, 저는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서랍에서 통장을 꺼내 펼쳤습니다. 잔액 220만 8,450원. 예전에는 1,000만 원이 넘었습니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는 두 사람 통장 합쳐 2천만 원은 항상 유지했었죠. 그런데 아내가 떠난 후 하나씩 빠져나갔습니다. 3년 전 아들이 전세 보증금 올랐다며 어려워했습니다. 저는 망설이지 않고 1,500만 원을 보탰습니다. 2년 전 딸이 시어머니 병원비로 고생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800만 원을 보냈습니다. 작년에는 손주들 생일, 명절 때마다 용돈을 두둑이 챙겼습니다. 그렇게 하나씩 나가다 보니 이제 남은 건 이것뿐입니다. 220만 원. 공무원 연금으로 한 달에 170만 원 들어옵니다. 적은 돈은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허리를 다친 상태에서 도움을 받으려면 결코 여유롭지 않은 금액입니다. 저는 통장을 내려놓고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오랜 친구 정우현이었습니다. 나모야, 퇴원했다며? 많이 아팠어? 응, 허리 다쳤어. 목소리가 안 좋은데? 무슨 일 있어? 우연에게 병원에서 있었던 일, 자식들 이야기를 모두 털어놨습니다. 한참을 듣던 우연이 무거운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모야,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 똑바로 들어. 우연의 목소리가 달라졌습니다. 우리 나이 되면 진짜 믿을 건 딱 3가지밖에 없어. 우연히 잠시 멈췄다가 말했습니다. 자기 통장, 자기 건강, 그리고 자기 집. 이것만 지키면 누구한테도 고개 안 숙여도 돼. 그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자식들이 나쁜 건 아니야. 다들 바빠. 근데 우리가 빈손이 되면 눈치 보면서 살아야 해. 우연의 목소리가 무거웠습니다. 나모야, 늦지 않았어. 지금부터라도 너를 지켜. 자식들한테 기대지 말고. 그래야 끝까지 내 방식대로 살 수 있어. 전화를 끊고도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우연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통장, 건강, 집.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자. 허리 보조기를 차고 침대로 가면서 생각했습니다. 요양병원? 아니다. 나는 내 집에서 살겠다. 자식들 도움? 받지 않겠다. 내 돈으로 내가 해결하겠다. 하지만 지금 당장은 혼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먼저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다음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복잡했지만 동시에 오랜만에 뭔가 해야겠다는 의지가 생겼습니다. 통장을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170만 원 남짓. 공무원 연금이 있으니 당장 굶지는 않습니다. 새벽까지 잠을 못 이루며 계획을 세웠습니다. 우연히 말한 3가지를 어떻게 지킬지. 창밖으로 해가 뜨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허리 보조기를 차고 일어나 창가로 갔습니다. 아침 햇살이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자. 내 삶을 다시 내가 살자. 다음 날 아침 다시 우연에게 전화했습니다. 우연아, 허리 때문에 집안일이 힘들어. 도와줄 사람 어디서 구하지? 내가 딱 아는 분 있어. 김현숙 씨라고. 우리 어머니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 1년 동안 간병 도와주셨던 분이야. 정말 성실하고 무엇보다 어르신 마음을 잘 헤아리시는 분이더라. 전화번호 보내줄게. 고맙다. 문자로 받은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우현 씨 소개로 연락드립니다. 아, 정 선생님. 어머니 때 정말 감사했어요. 선생님은 어떤 도움이 필요하세요? 허리를 다쳐서요. 청소, 빨래, 식사 준비 도와주시면 됩니다. 어느 정도 도움이 필요하세요? 매일 필요하신가요? 저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의사가 당분간 혼자 생활은 어렵다고 했습니다. 네, 그러면 처음 한 달은 거의 매일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주 6일, 하루 5시간 정도면 어떨까요? 그럼 오전에 와서 청소, 빨래하고 점심 준비까지 해드릴게요. 비용은 얼마나 되나요? 월 140만 원입니다. 연금 170만 원에서 140만 원. 생활비가 거의 안 남습니다. 하지만 자식들 손 빌리는 것보다는 나았습니다. 좋습니다. 언제 시작하실 수 있으세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가능해요. 월요일부터 현숙 씨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한 달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허리가 아파서 거의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현숙 씨가 없었다면 제대로 된 식사 한 끼 못했을 겁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 몸이 조금 익숙해졌습니다. 여전히 통증은 있었지만 현숙 씨 부축을 받으면 천천히 걸을 수는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현숙 씨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은행 좀 다녀와야 하는데 같이 가주실 수 있으세요? 물론이죠. 제가 부축해 드릴게요. 은행까지는 걸어서 10분 거리지만 허리를 다친 몸으로 천천히 가니 20분 넘게 걸렸습니다. 현숙 씨가 제 팔을 잡고 천천히 걸어주었습니다. 천천히 가세요. 급할 거 없어요. 은행 문을 밀고 들어서자 직원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어르신, 어디 다치셨어요? 허리 좀 다쳤어요. 괜찮습니다. 창구에 앉았습니다. 현숙 씨는 옆 의자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창구 직원이 물었습니다. 공동인증서를 개인으로 변경하시겠어요? 네. 잠깐 망설였습니다. 자식들이 편하게 관리하라고 만들어준 건데. 하지만 이제는 달라야 합니다. 신분증 확인하겠습니다. 서류에 도장을 찍으며 생각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내 돈을 내가 지킨다. 통장도 하나 더 만들어주세요. 비상금 전용으로요. 생활비 통장에 70만 원, 비상금 통장에 100만 원. 숫자를 나누는 순간 마음도 함께 정리되는 느낌이었습니다.
은행을 나서며 현숙 씨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중요한 일 보셨나 봐요. 표정이 한결 밝아지셨어요. 네. 오늘 제 삶을 다시 시작하는 첫걸음을 뗀 것 같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비록 허리는 아팠지만 마음만큼은 한결 가벼웠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났습니다. 허리가 조금씩 좋아졌습니다. 간단한 식사는 혼자 할 수 있게 됐고 천천히 걸어 다니는 것도 가능해졌습니다. 현숙 씨와 상의했습니다. 매일 올 필요는 없을 것 같았습니다. 주 5일로 줄이고 시간도 4시간으로 줄였습니다. 비용은 월 100만 원으로 내려갔습니다. 조금 숨통이 트였습니다. 2달째 되던 날 더 좋아졌습니다. 간단한 청소는 혼자 할 수 있었습니다. 현숙 씨, 이제 주 3일만 오셔도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할까요? 많이 좋아지셨어요. 그럼 월 60만 원이에요. 연금에서 60만 원만 쓰니 생활비 쓰고도 한 달에 50만 원씩 저축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제 정말 혼자서도 살 수 있구나. 현숙 씨는 단순히 일을 도와주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은 지켜보기만 하고 정말 필요한 부분만 도와줬습니다. 선생님이 하실 수 있으면 제가 옆에서 지켜만 볼게요. 처음엔 불편했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이렇게 많았구나. 예전엔 누군가 없으면 못할 것 같았는데 이제는 혼자서도 할 수 있는 일이 늘어났습니다. 현숙 씨와 생활을 시작한 지 2달쯤 지났을 때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잘 지내고 있어. 허리는 좀 나아지셨어요? 많이 좋아졌어. 이제 혼자 걸어 다닐 수 있어. 그래요? 다행이네요. 이번 주말에 가족들이랑 찾아뵐게요. 주말 아들 4 식구와 딸 4 식구가 모두 왔습니다. 할아버지, 손주들 얼굴이 무척 반가웠습니다. 식사 후 거실에 앉았습니다.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요양병원 얘기는 접었어요. 아버지가 집에서 잘 지내고 계신다니까요. 저는 조용히 듣기만 했습니다. 근데 도우미 선생님 쓰신다며요? 비용이 만만치 않을 텐데. 딸이 거들었습니다. 저희가 의논했어요. 도우미 비용 저희가 나눠 부담할게요. 오빠랑 제가 반씩 낼게요.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번갈아 와서 도와드릴게요. 저는 차를 한 모금 마시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고맙지만 당분간은 아버지 혼자 해볼게. 아버지, 들어봐라. 지금 현숙 씨 도움 받으면서 잘 지내고 있어. 비용도 연금으로 충분히 감당돼. 처음엔 빠듯했지만 이제 주 3일만 와도 충분해서 비용도 많이 줄었어. 아들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그래도 혹시 힘들면 그때 말할게. 지금은 괜찮아. 너희는 너희 살림 챙기고 애들 키우고 미래 준비하는 게 더 중요해. 딸이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아빠, 저희가 제대로 못 해드리는 것 같아서. 효도는 자주 연락하고 가끔 얼굴 보러 오는 거면 충분해. 그게 아버지한테는 더 큰 기쁨이야. 아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힘드시면 꼭 말씀하세요. 그날 이후로 자식들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예전엔 의무적으로 전화하는 느낌이었다면 이제는 진심으로 궁금해서 묻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오늘 산책 다녀오셨어요? 응, 아파트 단지 한 바퀴 돌았어. 많이 좋아지셨네요. 전화 목소리가 밝았습니다. 어느 날 손녀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혼자 계시면 안 외로워요? 저는 손녀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바빠서 외로울 틈이 없단다. 아침에 운동하고 산책 가고 저녁엔 책도 보고 친구도 만나고. 손녀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할아버지 멋있어요. 혼자 남은 집은 조용했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노을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창가에 앉아 차를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바뀐 건 아이들이 아니라 나였구나. 내가 달라지니 자식들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나도 모르게 아이들에게 기대했지만 지금은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으니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진짜 사랑은 붙잡는 게 아니라 놓아주는 것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석 달쯤 지났을 때 병원에서 검진을 받았습니다. 많이 좋아지셨네요. 이제 보조기도 벗으셔도 되겠어요. 의사의 말대로 보조기를 벗었습니다. 조심스럽게 걸어봤습니다. 처음엔 불안했지만 점점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그날 저는 보조기 없이 아파트 단지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햇볕이 따뜻했습니다. 이렇게 다시 일어설 수 있구나. 그날 저녁 우연에게 전화했습니다. 우연아, 고맙다. 내 말이 내 인생을 바꿨어. 나모야, 잘했어. 이제 내 인생 내가 사는 거야. 윤나모 씨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지금도 그는 그 집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허리도 많이 회복되어 지팡이 없이도 산책합니다. 자식들은 한 달에 한두 번 찾아뵙고 전화는 자주 합니다. 무엇보다 서로가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윤나모 씨는 자식들에게 기대하지 않고 자식들은 죄책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각자의 삶을 살면서도 서로를 아끼고 그리워합니다. 그가 우리에게 남긴 교훈은 명확합니다. 노년을 지켜주는 건 자식이 아니라 내가 준비한 세 가지입니다. 경제적 여유는 선택권입니다. 누구에게 손 벌리지 않고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는 자유입니다. 건강한 몸은 독립입니다. 스스로 움직이고 스스로 생활할 수 있는 존엄입니다. 내 이름의 집은 안식처입니다. 마지막까지 내 공간에서 내 방식대로 살아갈 권리입니다. 이 세 가지만 있으면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고 당당하게 살 수 있습니다. 윤나모 씨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노년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자식에게 기대지 마세요. 그들도 그들의 삶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준비하세요. 경제적 여유를 지키고 건강을 챙기고 집을 지키세요. 그것이 진짜 노후 준비입니다. 그것이 진짜 존엄입니다. 노년의 평안은 스스로 준비한 사람에게만 찾아옵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가장 마음에 와닿은 순간은 언제였나요? 윤나모 씨처럼 준비하고 계신 분, 아니면 이제 막 시작하려는 분,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구독 버튼을 누르시면 진짜 노후 이야기들을 매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함께 준비합시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